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의 자국 중심 보호주의 무역, 세계 여러 나라들을 걱정시키는 경제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 그로 인한 피해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숨쉴 여지가 생겼습니다.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면제는 아닙니다. 협상을 벌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고민도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참정영지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 미국 중심의 여러 가지 무역 분쟁 속에서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월남 전쟁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자 생산기지입니다. 나중엔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에 당해본 실패 있죠. 소비로 시장으로서는 전혀 우리가 이득을 얻지 못했는데요. 새로운 활력과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다. 이런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데요. 베트남 경제의 가능성 경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은 청년들이 새롭게 꾸려가고 또 도시까지 재생하고 있는 청년 장사꾼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꺼내면 예전엔 갸우뚱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미국 혹은 트럼프 대통령 떠올리실 겁니다. 다음 달 말까지 관세 유예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영구 면제를 위한 협상의 시간을 좀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관세 폭탄은 사실은 중국을 때리기 위한, 중국을 겨냥한 그런 의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고요.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인 중요한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옳은 것일까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규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관세 유예는 또 뭐야?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면제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유예라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으로 한 달 동안 미 USTR은 한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우리나라가 제시를 하면은 네. 관세 문제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한 달 유예죠. 그러니까 시간이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네네.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라, 이렇게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무역 간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말고도 많은데 숙제를 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철강 관세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6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한국,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있는데 철강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캐나다, 브라질, 한국 정도가 1, 2, 3위지 않습니까? 멕시코까지 4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언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철강 문제가 불거진 것이 중국이 한 10년 전부터서 철강 공장을 정설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 이전까지는 전 세계 철강 공급, 즉 생산량과 네. 수요가 거의 엇비슷해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네. 이후부터서는 이제 초과 공급이 생겨요. 네. 그래서 WTO나 OECD 등에서도 이 문제를 우려를 했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네. 이 중국산 철강이 다른 나라로, 특히 우리나라로 많이 수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져서 이게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서 미국에 다시 수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이번 기회에 시정하기 위해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25%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을 선별적으로 여닫을 수 없어서 지금 25%라는 높은 문을 하나 탁
잠궈놓은 상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시작하면서 미국이 숙제를 내준 것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FTA가 걸려 있는데 지금 FTA에서 여러 미국 측의 강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측 정부도 잘 대처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뭔가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현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철강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빼주마. 다만,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금 협상이 한창 지난 게다가 지금 부진한 상태인데. 네네. 이 나프타 협상에서 너들이 좀 성의를 보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빼주마. 같은 그러니까 상황이군요. 네. 지금, 협상하고 있는 데서 나와서, 네네. 미국 입장을 잘 듣고 좀, 우리 하자는 대로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뺐고요. 네네. 이걸 한미 FTA 협상에다가 대비를 해보면은 네.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국 산업 혹은 자국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일자리 문제에 다 얽혀 있는 문제인데 뭐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오늘도 계속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도 사실은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대미 투자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미중 간의 갈등은 사실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들을 그렇죠. 의식을 해서 중국 때리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상무장관이라든가 또 나바로 무역제조업국장 이런 분들이 또 아주 강하게 반중국 정서가 강해요. 네. 그분들이 중국을 견제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은 네. 미국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네. 이걸 대통령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고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 딱 맞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힘을 쓰면서 이런 대중국 견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알루미늄 철강 수입 규제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도 보복관세 부과하겠다. 쉽게 말하면 얘기해서 풀어보자가 아니라 지금은 힘겨루기가 된 것 같거든요. 주변 국가인 우리도 걱정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은 힘에 의한 어떤 이 통상 질서 재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네.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물론 중국은 가급적이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철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마 중국이 손을 들 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때 철강 하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지금 지재권 관련해서 네. 한 6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또 추가로 매기겠다라고 지금 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철강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죠, 지금. 네. 네네. 이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의 발목을 미국이 확실하게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커질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변 국가도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자국의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정도인데요. 네. 대만은 또 특수관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마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가 될 거고, 네. 지금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품목이 정확하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네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전기 전자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지재권에 적용되는 게 이제 이런 품목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의류, 옷
같은 공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철수했으니까 그거는 네. 뭐 미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지금 당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전기 전자 쪽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무역 관계나 경제 관계가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얽혀 있는 구도를 보면 우리의 고민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서 쭉 설명해 주신 얘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답은 없을 것 같아 보일 정도이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이나 아니면 협상의 기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안적인 얘기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철강이 우리 수출이나 우리 또 국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네네. 이거 못지않게 또 다른 산업도 많고 이거 철강 하나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 대폭 양보를 하는 것은 그건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네. 일본 사례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본의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친분 관계도 강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통상 관리를 잘하는데 지금 일본은 빠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말은 일본이 미국한테 일방적인 어떤 약속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전체 품목이 아니더라도 일본한테 결정적인 품목 또 미국이 말은 철강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 못하는 품목은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품목으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게 일본 제조업의 또 철강업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여러 카드를 나눠놓고 전체적으로 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한 어떤 그런 정책 조합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협상하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떠올리실 겁니다. 카드를 한 장 쥐고 있을 때는 협상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 타국의 사례까지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고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 뉴스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나의 경제생활의 고민 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국가입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베트남이 어디 있는지는 글쎄 어디 있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와는 월남전쟁으로 많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미국이 패전 철수한 게 1970년대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1992년 우리나라와 국교 정상을 했고요. 미국과는 1995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 이런 도시들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인구도 9,600만 명 가까이 추산이 되고요. 젊은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한류 문화 여러 가지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고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든지 여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베트남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요. 때마침 우리 정상이 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도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석사학위 공부를 한 주제도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들 또 무역 문제 고민거리들 한번 풀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여러분은 금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주 한번 돌아보시죠. 주 초부터 금요일까지 내 삶이 어땠나, 내 습관은 어땠나 생각해 볼 텐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생경제 금요일 시간은 한 주의 주요 경제 이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어렵고 좀 먼 얘기 같지만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 미중 무역 전쟁까지 시동 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잠깐 지금 일단 협상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구속 소식 다음으로 네. 아마 1보, 2보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USTR을 이제 외신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유예를 받았다. 그리고 유럽 유예된 국가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자, 4월 말까지다 이 얘기는 우리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급한 불은 껐는데 이 조건부 면제라는 건 또 뭐지? 맞아요. 이게 썩 개운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무언가를 양보를 해라라는 우원의 압박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주 협상팀도 계속해서 현재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4차 FTA 협상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서 무언가 하나를 더 달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앞서 정인교 교수께서도 이 나프타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봐도 뭔가 미국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숨쉬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철강 때문에 FTA에서 너무 큰 양보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시던데 사실상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카드들이 될 건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는 그나마 이제 국내 자동차를 좀 개방하는 거 네.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열었어요 보니까 3차 협상에서 이제 FTA를 철강 관세와 이제 연계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이제 픽업 트럭 관세 무관세가 아니라 그냥 네네. 관세 물려라. 네. 이거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 자동차 환경 안전 기준을 완화해서 미국산 자동차가 이제 국내 진입 문턱을 좀 낮춰주는 네.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갔더니 이게 그렇죠.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라고 하는데 더 알파 줄 게 없어요. 이 얘기까지는 소장님도 여러 번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건 비록 한국만이 아니라 이번에 면제받은 국가 다 똑같아. 네. 정말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 편에 서서 무역 보복을 당할 거냐. 대놓고 선택을 강요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면 똑같이 이번 이제 면제받은 국가들은 공조해주고 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상만이 아니라 안보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지금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 미 정상회담도 판문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 지금 미국이 뭐랄까요? 이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한국 너 지금 우리 쪽에 서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중국과의 교역과 무역 상황을 봐도 이거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참 되죠? 우리가 애매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 상대 1, 2위 국가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들까? 사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네. 이 흑자로 끌어간 돈이 무려 40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이요. 네. 와. 우리나라 한 해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얘기를 했죠. 야, 니네 1,000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 줄여. 네네.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1월, 2월 추이를 보니까 오히려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 네. 두 가지 규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네. 그다음 또 하나가 투자 제한 카드. 네.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한마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짝퉁이라는 겁니다. 저작권. 흔히 말해서 맞습니다. 저작권이죠. 여긴 신발, 의류, 가전 소비 서비스 이게 한 1,300여 개의 품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 첨단 투자를 중국에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이 기술을 도용해서 군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는 700포인트가 넘게 폭락했는데 네. 이게 정말 설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G2 간 무역 전쟁에 네. 어떤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자, 물불 가리지 않고 성장했던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바로 맞대응 보복 조치를 발표합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뿐만이 아니라 보잉 항공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니네가 철강에 관세를 매겼으니까 나도 철강, 미국산 철강
돈육 총 3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관세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업 세력 기반 겨냥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 중국은 동시에 겉으로 지금까지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암암리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네네. 한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데 예. 지금 지난 1월에만 한 18조 원 가까이 미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거 왜지?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미국 국채를 팔았다면 앞으로는 미국과 더 압박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이걸 매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왜 미국 국채를 대량 마각하면 미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시중에 시중에 풀린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 미국은 또 금리 인상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국채를 직접 사들여야 되는데 네네. 미국의 재정 적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면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이게 역시 미국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네. 싸움이 언뜻 보면 미국이 벌이고 주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달러를 또 중국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일본인데 앞서 정인규 교수께서도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뭐 그냥 한 덩어리로 묶여서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본은 로비를 대통령이 합니다. 네. 여기는 면제 대상 국가예요. 네. 근데 지금 아베 총리가 직접 뛰는데 지금 뭔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팁을 안 준 거예요. 네. 미국이 원하는 만큼만 팁을 안 줬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미국 철강 수출 한 6, 7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타격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야, 일본 기업들 미국 내 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라라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이제 득표에 표심에 네네.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내줘야 되는데 가장 동맹국이니까 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일본은 내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CPTPP 네네. 환태평양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일에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의장석을 비워놓고 했어요. 네. 지금 미국을 모실 거다. 이쪽만 와달라. 네. 그러면서 그것까지 해서 왜야? 네. 그래야지 세계 경제 교역의 3분의 1은 최대 미국을 의장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일본이 취하기 되죠. 때문에 네. 일본은 그와하고 연계해서 뭔가 하나를 그 단숨에 동시에 연계해서 네. 던질 겁니다. 끊임없이 치밀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떡할까요? CPTPP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미국은 400조 정도 중국한테 지금 적자야. 사실 지금 뭐 철강 관세는 이제 네.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요. 수단일 뿐이고요. 그러면 뭐냐? 결국 목적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네. 400조 원을 적자를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자본시장 중국이 개방을 하면 중국이 위안화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이에요, 환율. 네. 결국 우리가 프라자 합의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프라자에다 5개 국가 모여놓고 일본 환율을 확 높여버린 것도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조작하지 못하게 되면 저절로 무역 적자 폭은 축소될 수밖에 네. 없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 월가의 탐욕적 자본이 바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겠죠. 휩쓸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사실 중국 A주는 중국인만 투자가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점차 미국인들의 무도노를 개방하게 되면 그만큼 이 자본욕, 천문학적인 이제 이득을 미국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4월, 10월에 가면은 미국이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을 발표를 할 텐데 네. 이때 중국, 중국이. 한국 대미 무역 흑자 많은 국가들 늘 워치리스트에 놓는 이유가 여기에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IMF의 어떤 우리 정부가 IMF에다가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이런 걸 좀 네.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여러분 왜 전인대에서 저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저런 정치적 의사결정이 되는지 이제 좀 그 맥락을 이해하셨기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남방의 큰 별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입니다. 수십 년 전 전쟁 그리고 해외 파병으로만 기억됐던 나라인데요. 또 값싼 노동력의 생산 기지 정도로만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오해가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미 높은 성장세,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는 경제권이고요. 시장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안보 갈등 국면마다 제발 좀 다양화해라, 루트 좀 다양화하자 이런 얘기 나올 때 꼽히는 게 또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여러 중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남방 정책 얘기부터 다양한 베트남의 기회까지 경제 사절단까지 보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기회의 선점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과 제대로 된 준비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베트남은 뭐 역사나 문학, 뭐 안보 이런 쪽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에서 2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전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요즘은 이제 베트남 이주 여성들과 우리나라 남성들의 결혼도 맞아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는 잘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비재가 많다면 소비자들이라도 알 텐데 또 소비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수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베트남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공무역을 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랬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옮기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의 뒤를 잇는 그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많이 쓴다라는 것보다는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재들, 즉 재료들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많다.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한 뉴스만 많아서 거기 우리나라 기업이 있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제 4대 강국 중심으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투자를 하면 그걸 흔히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해외 직접 투자 그 통계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이 이제 계속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으로의 투자가 많았었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차츰 베트남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별명도 한때는 중국 플러스 원, 즉 중국을 보조하는 시장이다라는 식으로 불렸다면 요즘은 이제 포스트 차이나, 즉 중국의 뒤를 잇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것처럼 베트남 역시도 시장보다는 일단은 생산지 위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장들이 많이 나가 있고요. 현지의 이제 값싼 노동력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과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이 결합돼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의 수입을 보더라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투자가 당연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네. LG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두산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이 거기서 공장을 짓기도 하고 또는 건설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트남 경제를 좀 먹여 살리고 또 미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좀 뭐랄까요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분야도 가 있는데요, 위원님. 예. 그만큼 베트남의 어떤 인력이나 인프라, 교육 수준, 왜냐하면 좀 교육받은 분들이 거기 계셔야 또 이런 고급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베트남이 좋은 조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 경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은 유교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유교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도 문맹률이 굉장히 낮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운영해 보면 노동자들이 딱 주어진 일들만 하고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반대로 그 베트남에서는 꼭 시킨 일 외에도 굉장히 그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베트남은 분명 위치는 동남아이지만 마치 한국인들과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이런 장점들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단지 이 월남전에 대한 기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이런 가능성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지금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예. 뭐 역사 이슈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뭐 과거 이제 전쟁에서 어떤 아픈 기억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신남방 정책 시동 걸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제 신남방 정책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남방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도대체 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긴 있었나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가 아무래도 강대국 예를 들면 이제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좀 강대국들만을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크게 한번 아픔을 겪었지만 뭐 사드 제재가 맞습니다.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처럼 이런 통상 압박이 오면 우리로서는 참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죠. 이걸 피하는 방법은 결국 그런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른 좀 중견국들과의 외교를 다변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자원 집중이라든지 혹은 인력 투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한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신남방 정책에서 그 남방 정책을 새롭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과거에 그 북방 정책이라고 이제 러시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우리 외교 정책이 한때 있잖아요. 90년대. 주로 이제 자원 확보라는 이런 차원이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변형한 그래서 북방 정책도 북방 정책 또 동남아에 대해서도 신남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남방 정책이나 북방 정책은 주로 외교 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우군 확보가 목표였다면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경제나 문화 측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어떤 공동의 가치를 서로 나눈다라는 점까지 좀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별 경제 격차가 확연했던 시절에 또 안보 경쟁 시절과는 다른 차원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 의미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소개가 되면서 뭐 K-팝 인기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특히 이 베트남에도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뭐 문화적 동질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패션 분야 경제 사절이 꽤 갔다 이런 기사들이 떴습니다. 이게 좀 인구나 그쪽 문화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과거 전쟁을 경험하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전쟁 때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데요.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젊은 층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트남 인구가 이제 한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억 좀 못 되는 한 9천에서 9,500만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5세 미만 인구가 거의 한 절반 이 넘습니다. 그만큼 젊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남겨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문화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강해서 베트남인들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환영하고 좀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베트남에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면 한 번은 그냥 이제 전통식이나 혹은 이제 서구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특이하네요. 예, 호텔 결혼식인데도 그런 식으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부러워하고 그걸 좀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어떤 패션 관계된 인사들이 많이 간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모르셨죠? 저도 위원님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문화라는 게 굉장히 그냥 정치 경제와 무관하거나 내지는 장식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그 지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앞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의 생산 기지 이렇게만 바라보고
하고 사실 기업들이 이윤을 남겨야지 또 국가도 뭐 국가 경제에 좀 이윤을 남겨야지 이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좀 네.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누구나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 제품을 중국 소비 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즉 한국이 중국에 진출할 때 시장보다는 자꾸 공장, 생산지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그래서 정작 중국 소비 시장이 이제 커질 때는 우리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굉장히 뼈아픈 실패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실수를 동남아나 혹은 다른 신흥 시장에서는 좀 반복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제는 생산지보다는 시장으로서의 측면을 좀 장기적이지만 먼저 생각을 하고 네. 그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PR 전략 그리고 제품의 그 구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려면 당연히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또 좀 전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어떤 분업 관계를 형성할 때도 단순히 저임 노동력을 단기간에 뽑아낸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동반자로서 즉 우리가 베트남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또 베트남 노동력들도 우리에게 기여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래서 베트남의 소득 수준이 꾸준히 늘어나서 장기적으로도 한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정상까지 가 있으니까요.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고요. 지금 이 김영주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반자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서로 돕고 윈윈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청년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하셔야 됩니다. 청년 장사꾼 이야기인데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도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딘가요? 네, 청년 장사꾼들이 이끌고 있는 열정도라는 상권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열정도 섬인가요? 좀 들어보시죠. 우선 서울 용산구 남영역에 가까운 원효로 일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버려진 인쇄소 건물에 청년 장사꾼들이 모여서 다시 이 골목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네. 네, 50여 개의 가게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활기차게 장사하고 있는데요. 청년 장사꾼이 이끄는 열정도 매장을 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뭔가요? 이거 대학교 축제 같아요, 느낌이. 네, 진짜 열정이 넘치죠. 네. 이 열정도는 열정이 가득 넘치는 이 섬이라는 뜻이 맞고요. 네. 네, 고층 주삭 복합 건물 사이에 정말 외딴 섬에 왔다는 어떤 독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원래는 인쇄소 건물의 골목이었는데요. 용산의 집값이 오르면서 인쇄소가 성수 파주로 빠지게 되고요. 네. 2014년에 청년 장사꾼 대표 김윤규 씨와 3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오픈을 했습니다. 예, 이 몰락한 도시들 슬럼화되기도 쉽고 애매한데 청년들이 살려내고 있군요. 어떤 매장들인가요? 네, 삼겹살, 주꾸미, 곱창, 스테이크, 맥주, 라면집, 다양한 가게들이 형성돼 있고요. 네. 골목에 딱 들어서면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네. 개성과 매력 넘치는 가게 상호명부터 눈에 띕니다. 배고파. 네, 생각나서 떡볶이. 네. 이 28살 청년이 철판 요리의 와인을 판매해서 철인 20파로. 재밌네요. 네, 간판부터 재밌고 트렌디한데요. 점포들의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네. 이 열정도 골목이 자리 잡은 지 4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 장사꾼 대표 김윤규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은 태원 이슬람 사원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포 공덕 갔다가 계속 건물주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이곳을 알게 됐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좀 더 재미있게 우리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곳에 찾아 들어오게 됐고 청년 장사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젊은 친구들이 같이 원래 일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지금은 이 멤버들이 저희가 내는 각각의 매장들에 점장들이 이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줘서 점장들은 이
본인 매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 같기도 하고 형태는 주식회사고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데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외식업을 확장해 나가는 협동조합 이게 막 스타트업으로 사실 많이 소개가 되고 인기가 있었거든요. 좀 특색이 있겠죠? 네, 일반 음식 아이템이지만요. 본인만의 색깔과 맛으로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고 있고요. 가게 운영자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네. 이 청년이라는 컨셉답게 손님들에게 파이팅도 외치고 어떤 흥과 재미까지 덤으로 제공해서 정말 신선했는데요. 네. 밝게 웃는 얼굴로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들도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개성이 넘치는 가게 상인들을 통해서 직접 소개를 들어보시죠. 네. 저희 열정도 고깃집은 즐거운 한 점을 향한 끝없는 열정이 슬로건이고요. 그만큼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손님들과 함께 장사를 열심히 하는 그 열정 고깃집입니다. 이 먹거리 엑스파리에 나온 착한 고기로서 14일 정도를 숙성을 해서 고기 손님한테 나가고요. 네, 저 여기는 열정도 곱상이라고 곱창상 한 차림이라는 뜻이 있고 곱창이라는 뭔가에 깔려있는 인식을 다시 재해석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젊기 때문에 젊은이 무기라는 생각으로 손님들한테 파이팅도 주고 좀 활기도 주고 같이 즐겁게 하려고 하는 메뉴도 조금 특색 있게 더 재밌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가 패기가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네네. 어려운 점이 아니라 일단은 고객층이 궁금한데요. 네, 대학가 이 숙대와 남영역 주변에 회사 동네 주민들이 찾고 있고요. 마포대교만 바로 넘으면요, 공덕에서도 평일에 직장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간 날이 금요일 저녁이라 직장인, 친구, 연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손님들은 맛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팅 넘치는 정겨워하는 분위기에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열정도 골목을 찾은 손님들을 만나보시죠. 네. 사무실이 앞이라 온 거예요. 분위기는 특색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직장 동료랑 같이 곱창 먹으러 왔어요. 청년들끼리 이렇게 사업하는 데라고 들어서 지나가다 맛있어 보여서 왔어요. 좀 파이팅 넘치고 재밌는 이벤트도 하시고 되게 즐겁게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막창 먹으러 왔어요. 그냥 활기 넘치고 이렇게 북적북적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맛이 너무 맛있고요. 이번에 뜨고 있는 골목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엄청 열정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불금 즐기러 가실 분들 귀 쫑긋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도 있죠? 네, 임대차 보호법이나 권리금 조항들이 개선되고 있지만요. 매년 임대료도 오르고 있고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1년 후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얼마나 이곳에 버틸 수 있을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네. 그리고 최저 시급에 대한 인상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 자는 문제, 숙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골치 아픈데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도 똑같은 문제로 또 괴로워야 되는 상황. 젠트리피케이션 저희도 생생경제에서 많이 짚어드렸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열정 배우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열정적인 청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열정도 외딴 섬이 아니라 모든 걸 연결해주는 좋은 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희도 응원의 멘트 드리고요. 저희 사촌형이 베트남 다낭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죠. 라고 6939님 얘기 주셨습니다. 네, 아픈 역사들도 해결한다면 정말 베트남 기회의 땅과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좋은 말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6939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